추천기사단의 자선활동은 구호기사단, 군사활동은 템플기사단의 활동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재정 확충은 독일, 중동, 발트지역 점령지, 황제와 장관들의 후원금에서 확보했습니다. 점령지의 경제개발을 위해서 정착민들에게는 세금을 감면해 주었으며 영지에서 생산된 밀과 가축의 주산물들을 교육에 활용했습니다. 무기와 농기구 제조를 위해서 헝가리, 스웨덴, 독일 지역에서 철을 수입했으며 전성기에는 중동과 발칸, 그리스, 영국, 시칠리아까지 외교망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추천기사단의 주요 전력은 중기병, 석궁병, 공성부대였습니다. 이중 석궁병은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다양한 색을 칠한 나무새를 멀리서 맞추는 사격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사격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훈련으로 추정됩니다. 기사단보다 무장도가 낮았던 적들도 석궁의 위력에 주목하여 기사단에 고용된 현지 용병이나 원주민 보조부대를 통해서 석궁의 보급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공성부대 또한 발트지역 군사활동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주로 트레뷰셋과 공성탑을 제작하여 적들의 거점을 공략했습니다. 북방의 겨울은 혹독하여 기사단의 군사활동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높이 쌓인 눈밭에 참호를 만들어가며 행군했고 홍수, 폭설, 해빙은 군대를 고립시켰기에 여러 그룹으로 군대를 분할하여 진군하기도 했습니다. 겨울철 군마의 손실도 심각했는데 폭우와 폭설에 목초지는 거칠고 질긴 풀이 자라나 말먹이가 부족했습니다. 편자에는 눈이 뭉치거나 빙판에 미끄러져 기수와 말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때문에 기사단은 겨울용 편자를 달아서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북방 정복기의 기사단은 주변 국가들과 유사한 슈베이크로 불리는 진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전투, 운송, 농업 등 다양한 곳에서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슈베이크는 발트 지역의 거친 기후에 잘 적응했으며 전투에도 쉽게 지치지 않았습니다.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영국에서 참가한 십저군도 소중한 전력이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추천기사단에 입단하기도 했으며 완성된 전사들이었기에 전투에서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주요 인물로는 칼 울프손, 그루주 몬트의 헨리, 장르 맹그르 2세 등이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이교도를 개종하려는 신앙심보다는 명예와 커리어를 위해서 참가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발트 지역의 울창한 숲과 습지는 기사단이 기마돌격을 구사하는데 지장을 주었습니다. 때문에 기사단은 우호적인 현지인 부대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중동에 트로코폴레스가 있었다면 발트 지역에는 영지대의 원주민과 정착한 독일인으로 구성된 민병대, 우호적인 토착군대, 개종했지만 토착 전투 방식을 고수하는 경기병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 현지 개종자 부대들은 행군 중 적습에 대비하여 측면에 배치되었습니다. 한편 발트 지역 기사단의 주적 리투아니아인들은 빠른 말을 타고 히트앤드런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사단은 마름쇠를 사용했지만 때때로 아군 기병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리투아니아인들은 익숙한 지형 지물을 이용하여 수시로 기사단을 습격했으며 매년 9월 중순에 추천기사단이 총회에 참여하는 것을 파악하고 이 시기를 노려서 기사단의 주둔지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추천기사단의 무기는 서유럽과 동일했지만 견습 형제나 지역 보조병들은 노획한 현지의 무기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갑옷 기술이 진보하면서 포람 종류의 무기도 사용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석궁은 화력의 핵심이기에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기사단에게 무기를 공급하던 독일의 도시들은 석궁 제작에 추가 비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석궁은 이교도 세력에게도 중요하게 여겨져서 이들에게 잡힌 석궁 장인이 제조법을 알려주어 목숨을 건진 일화도 있었습니다. 기사단의 석궁 소비는 독일 석궁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초기 석궁은 양발로 장전하다가 등자와 후크벨트가 추가되었으며 14세기에는 염소발 장전기가 등장하고
15세기에는 도르래 형식의 장전기가 사용되었습니다. 기사단 무장의 가장 큰 변화는 갑옷이었습니다. 12-13세기에는 사슬 갑옷과 긴 서코트, 그레이트 엘름이 대표적이었습니다. 14세기에 접어들면서 코트 오브 플레이트를 추가로 적용했으며 바이저와 그레이트 엘름, 챙 달린 투구를 추가로 착용할 수 있는 배선잇을 사용했습니다. 배선잇은 사슬드림이 달려있어서 목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트랜지셔널 아머의 시대였기에 사슬 갑옷에 황금 갑옷의 여러 파츠들을 혼합하여 착용했습니다. 긴 서코트는 다리에 말리는 문제 때문에 짧아졌습니다. 갑옷의 방어력이 높아지면서 기사를 상징하는 대형 방패도 자연히 축소되었습니다. 방패는 랜스 거치옴을 모서리에 내어 힘의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한편 발트 지역에서 사용하던 방패 스키다스는 수직으로 볼록했기에 착용자의 손과 손목 보호에 탁월했습니다. 기사단은 이 점을 주목하여 자신들도 스키다스를 모방하여 사용했습니다. 이후에도 황금 갑옷의 비율이 점차 늘어났으며 16세기에는 고딩 양식의 풀플레이트 아머를 착용하면서 서유럽 기사의 최종 형태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갑옷 표면에 플루팅 기법으로 넣은 선들은 적의 공격을 흘려버리는 기능을 했습니다. 또한 과도기를 거치면서 쌓인 노하우는 갑옷의 움직임을 편하게 했습니다. 발 부분의 사바토는 길고 뾰족한 형태이기에 기마 상태에서 적 보병을 견제할 수 있었으며 흉갑에 랜스 레스트를 장착하면서 이전 시대보다 편하게 랜스 거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갑옷 표면에 녹을 방지하기 위해서 옷감을 덧대거나 짧은 서코트를 갑옷 위에 입었습니다. 개폐식 투구는 추가적인 시야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말의 일부 부위에도 갑옷을 입혔기에 높은 방어력을 자랑했습니다. 기사단의 점령지 관리는 가혹했습니다. 이교도 포로들을 노예로 만들어 농지를 경작시키거나 매매했으며 이들의 신성한 나무를 베어버리는 등 철저히 기독교 개종에 매진했습니다. 심지어 개종한 현지 출신 행정 관료들에게 개종 전에는 악마의 노예라고 멸시하다가 개종 후에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가혹한 통치는 1260년 대규모 원주민 반란으로 표출되었습니다. 또한 무자비한 기사단의 행태에 1336년 필레 내의 리투아니아 수비대는 수비가 무너지자 가족들을 죽이고 자결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기사단 형제가 이교도의 포로가 되었을 경우 중동보다 발트 지역이 생환율이 높았습니다. 15세기에는 믿음과 봉사정신으로 결성된 기사단이 실상은 무자비한 사륙을 되풀이하는 모습에서 당시 기사들도 회의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한편 폴란드 국왕의 봉신이 된 알브레이트는 다음 수순으로 영지대의 기사단 형제들을 축출했습니다. 동프로이센의 추통기사단은 일부 기사단령을 근근히 유지하며 명맥을 이어갔지만 이마저도 1808년 나폴레옹에게 정복되면서 해체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의 몰락 후에는 1834년 오스트리아 제국에 의해서 부활했지만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으며 1929년 명예 가톨릭 단체로 변모해서 오늘날까지 빈의 본부를 두고 봉사단체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천기사단의 주요 전투는 1242년 노브고로드 공화국과 추천기사단 국방십자군 연합군이 격돌한 페이프스호 전투, 1291년 맘루크 왕조의 맹공에 맞선 아크레 공방전, 1410년 폴란드 리투아니아 동군 연합과의 전투에서 대패하고 상승세가 꺾인 그룬발트 전투, 1454년에서 1466년 약해진 세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폴란드와 충돌한 폴란드 주턴 전쟁이 있었습니다. 성지 수복을 목표로 중동에서 일어난 검은 십자가의 전사들, 이들은 북방에서 길 잃은 무용을 펼치다 시대의 변화 속에 본연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힘이 되는 광고 시청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